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10월 4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사흘 연휴의 끝날이죠. 사흘 연휴 동안 중요한 시사 뉴스가 몇 가지 있었는데 크게 세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장동 게이트, 키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직무대행 구속이 됐습니다. 이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서 첫 구속자가 나왔기 때문에 자, 유동규로 수사가 끝나지 않고 그 윗선으로 갈 수가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윗선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죠. 그리고 이 당시 성남시장이었지만 지금은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인데, 대선 후보인데, 지난 주말에 민주당 2차 슈퍼위크 경선에서 또 압승을 거뒀습니다. 사실상 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재명은 확정이 됐습니다. 자, 야당의 경우에는 이번 주 목요일에 4강으로 압축이 되죠. 지금 8명이 경선을 하고 있는데 4강으로 압축이 되는데 이 윤석열과 홍준표 상당히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력한 주자 윤석열은 주술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손바닥에 왕자를 그리고 경선 토론회에 나온 모습이 포착이 됐죠. 자, 일단 대장동, 키맨 유동규 구속부터 보시겠습니다. 한국일보 일면 톱, 대장동 판도라 열린다. 키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구속. 자, 주말에 유동규가 구속이 됐습니다. 긴급 체포가 됐었죠. 본인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다가 새벽에 복통이 있다고 응급실에 갔는데 응급실에서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상당히 검찰이 수사 진행 속도를 빨리 하고 있는데, 자, 이것이 수사 의지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이 대선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이재명 후보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냐, 이런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면죄부를 주려면은 이것이 본선에까지 영향을 미치면 안 되죠. 그래서 속전속결로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투자자들에게 유리하게 사업을 설계를 했다. 유동규가 그렇게 설계를 했죠. 어떤 설계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자, 민관 합작으로 공영 개발을 한다. 그 설계, 큰 설계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했죠. 본인이 설계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간 합작으로 한다. 이까지 본인이 설계를 했는데, 이제 구체적인 안은 이 경험이 있는 유동규가 짠 겁니다. 유동규가 짜면서 이 시행사 성남의 뜰 지분의 50% 플러스 한 주를 가진 성남도시공사가 전체 1,830억 원을 배당받은 데 비해서 7% 지분을 가진 화천대유와 천하동인이 2배 이상 4,040억 원을 배당을 받았죠. 자,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딱 제한이 있었습니다. 제한 1,830억 원만 가져가라. 최고. 이렇게 제한을 했는데 민간 쪽에서 들어온, 민 쪽에서 들어온 화천대유, 천하동인 여기에서는 제한이 없었죠. 그래서 무려 7% 지분만 가지고 2배의 배당금을 가져가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데, 자, 핵심은 왜 이 과정에서 이 초과 수익 환수 조항, 민이 가져갈 수 있는 어느 정도 초과가 되면은 그것은 관이 환수한다. 성남시가 환수한다. 이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았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넣지 않았고, 그것을 넣지 않았을 때 성남도시공사 내부에서 좀 문제가 있다. 그것을 넣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은 이 유동규가 묵살을 했다. 자, 그것이 지금 이 의혹의 핵심이죠.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합니다. 자, 초과 수익. 성남시가 환수를 해야 될 초과 수익을 환수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항을 넣어야 된다는까지 묵살을 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 자, 이유, 당장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 민간업자, 화천대유에게 더 많은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서다. 그 이유겠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본인이 본부장으로 있는 여기 가져가는 거는 딱 정해놓고 나머지 초과 이익이 막 날 것이 뻔한데 그 초과 이익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가지 않고 민간이 가져가도록 몰아줬다. 그러면 그 이유는 그것이죠. 그렇다면 또 그렇게 몰아준 이유는 뭘까? 유동규는 화천대유에서 그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한 것 아니냐. 그런 정황이 있었고 속속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동아일보가 있는 톱 보시면은 동아일보가 오늘 공휴일이라서 제가 있는
이 영남일보 서울본부 사무실이 광화문 중심가에 있기 때문에 일부 신문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배달이 아직 안 됐습니다. 아침에. 자, 그래서 동아일보 제가 프린트를 했는데 일면 톱 기사가 유동규 개발이익, 유동규가 제가 말씀드렸죠. 왜 이렇게 몰아줬을까? 김만배 하천대유 대주주에게 개발이익의 25%를 받기로 김만배와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25%면은 서로 약속을 할 때 기준으로 하면 700억 원입니다. 700억 원을 김만배에게서 받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밀어준 거죠. 자, 동아일보 일면 톡 기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다시 그 기사만 보여드리면 유동규 개발이익 25% 받기로 김만배와 약속을 했다. 25% 700억입니다. 개인이 700억을 받기로 했다. 자, 그러면 본인이 700억을 개인이 다 가져갈까? 자, 이 편의 제공을 김만배 씨에게 편의 제공을 대가로 대장동 개발 이익의 25%를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작년 10월에 유동규가 김만배를 찾아가서 그때까지의 개발 이익 25%에 해당하는 700억 원을 요구해서 지급받기로 합의를 했다. 합의를 했고 올 1월에 700억 원의 일부인 5억 원을 먼저 수수했다. 자, 일단 어제 검찰에 구속된 것은 5억 원 수수 이 부분만 가지고 일단 구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컨소시엄 선정위원들에게 하천대유 쪽에 유동규가 하천대유 쪽에 유리한 점수를 부여하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 이익 상한선은 제한을 해버렸다. 반면에 나머지 초과 개발 이익은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 천하동인 1호부터 7호에 배당되도록 했다. 25% 700억 받기로 하고 다 몰아주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유동규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700억 원 그 김만배와 대화하면서 700억 원 줄 수 있어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한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아직 그 일부 분이 받은 것 없지 않느냐? 받은 것도 없지 않느냐? 그건 농담이어서 700억 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동아일보 3면 해석 기사 보시면은 김만배가 대장동에서 내가 한 1,400억 원 버는데 내 돈 절반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김만배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유동규가 그래 어떤 방식으로 줄 거냐? 자, 이것은 농담은 아니죠.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왔으면은 내 돈 1,400억을 벌 것 같은데 700억 원을 나에게 몰아줬으니 나에게 이 배당금을 확 몰아줬으니 당신에게 주겠다. 유동규 어떻게 줄 거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김만배 대장동서 본 내 돈 절반 주겠다. 유동규 어떤 방식으로 줄 건데 그 700억 원을 그냥 현금으로 줄 수도 없는 거죠. 그렇다고 은행 이체도 할 수도 없는 거고 다른 방식을 통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유동규가 별도의 회사를 하나 차려서 정민용 변호사라는 사람이 거기 바지 사장으로 있고 거기서 아마 유원홀딩스인가요? 그 회사로 이렇게 자금이 흘러가는 구도를 만들어놨다. 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화 내용은 그 녹취록이 있습니다. 정형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나와 있고 또 FIU 금융정보분석원 자료에서도 이 같은 사실이 포착이 됐다고 그럽니다. 지난해 작년 10월경에 유동규가 김만배와 대화 내용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 유동규 어떻게 줄 거냐 이렇게까지 물어봤으니 농담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리고 이 돈 흐름이 여기저기 막 흘러가는데 이것들이 나중에 왜 이렇게 돈들이 100억 단위 그냥 우습게 흘러다니는지 다 이거 검찰들이 밝혀내야 됩니다. 한겨레 신문 이면 보시면 김만배가 또 박영수 전 특검 친척에게 100억 원을 줬다. 친척에게 100억 원을 줬다. 커지는 하천대유 동거래 의혹. 이 박영수 전 특검의 친척이 또 뭘 했냐면은 이 화천대유가 그 안에서 전체 15개 구역 중에서 5개 구역에서 아파트 시공도 했죠. 시행사업도 했죠. 아파트를 직접. 그래서 분양을 했는데 그 분양 대행을 한 업체의 사장이 하필이면 또 박영수 하천대유의 고문으로 있었던 박영수 전 특검의 친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척에게 이 분양 대행료로 50억 원을 줬는데 그것과 별개로 또 100억 원을 줬다.
그리고 또 박용수의 딸은 화천대유에 근무를 했고 아들은 이 친척이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에 근무를 했다. 이거 뭔가 이 검은 커넥션이 광범위하게 얽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용수 전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일조한 인물이죠. 김만배가 하천대유에서 빌린 돈, 400몇 억인가 빌려서 어떻게 빼냈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박용수 전 특검 친척에게 들어갔다. 빌린 돈 일부가. 이 100억 원을 건넸는데, 이 두 사람은 김만배와 박용수는 그 유혹 관련성을 전면 부인했지만, 유동규는 차용금 11억 원, 유동규의 차용금 11억 원, 곽상도의 아들 퇴직금 50억 원, 이런 로비 작업, 이런 돈들이 그 로비 관련 자금으로 의심받는 돈의 규모가 지금 점점 불어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자, 조선일보 보시면은 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녹취록에는 700억 약정, 50% 김만배가 벌 수 있다는 돈의 1,400억 원의 50% 700억 원을 주기로 약정을 했다는데 구속영장에는 일단 8억 원 뇌물만 적었다. 김만배에게서 받은 5억 원, 또 다른 또 위례 개발 때 또 다른 사람에게 받은 그 3억 원에서 8억 원만 적었다. 자, 이 검찰 수사의 어제 그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입니다. 사면 보시면은 유동규 집을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때 검사만 먼저 들어가서 2~3시간 동안 유동규를 면담을 했다. 이 검찰 주변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어떻게 압수수색을 하면 전격적으로 들어가서 문을 따고 들어가고 하는 건데 초인종을 누르고 한참 기다리다가 유동규가 휴대전화를 밖으로 던졌느니 안 던졌느니 그 논란도 있고 또 그 상황에서 검사가 먼저 들어가서 2~3시간 동안 면담을 한 뒤에 압수수색을 했다. 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 검찰 대장동 수사 부실 압수수색 논란. 검사 별도 면담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리고 유동규가 밖으로 던져버렸다는 핸드폰은 또 최근에 바꾼 거다. 수사팀은 이 유동규가 원래 쓰던 폰을 알고도 확보를 안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중요한 증거를 허술하게 놓쳤다. 수사 확대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자, 이 휴대폰, 유동규가 지금 그 이후에 쓰던 휴대폰은 자꾸 기자가 전화가 와서 던졌다고 하는데 그거 말고 원래 쓰던 휴대폰, 이게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이 의혹이 한 3주 전에 불거졌는데,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를 하면서 3주 전에 불거졌는데, 그때를 전후해서, 아니면 그 전에도 취재가 들어가고 했을 때, 혹은 또 그 이전에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2019년에 이 배당이 일어나고 하는 이 과정에서 이재명과 통화를 했는지, 이재명과 유동규 통화를 했는지, 자, 그 통화 내역 같은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혹시 문자 메시지나 이런 것도 볼 수 있는데, 물론 통화를 한 것은 나중에 그 법원에서 허락을 하면은 통화 내역은 두 사람 간의 통화 내역은 나오겠지만 문자 메시지 이런 내용은 지금 휴대폰을 확보를 해야지 나오겠죠. 포렌식을 하고 해야지. 자, 그런데 어쨌든 이 휴대폰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의 여지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일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더라도 이 유동규를 구속했다는 것은 민이 아닌 민과 같이 했던 관이 개입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사업 설계를 한 윗선 수사가 불가피하다. 국민일보의 분석 기사입니다. 어쨌든 유동규가 그때는 관의 입장이었죠.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었으니까는 관의 개입이 드러났다. 그러면 관이라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의 산하죠. 성남시장은 이재명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성남시로부터 여러 가지 지시를 받고 지침을 받고 그 승인을 받고 하는 사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선 수사가 불가피하다. 한 검찰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동규 구속영장 발부는 관의 개입이 드러났다는 의미다. 전면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그런데 수사를 할지는 모르겠다. 자, 법조계에서는 향후 검찰의 주된 과제, 대장동 사업 설계 과정에서 공모자 그리고 최종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확인이
관건이다. 최종 의사결정권자 이재명 성남시장이죠. 과연 성남도시개발공사 수준에서 단독으로 추진하고 결정한 사업인지 이 과정에서 지시나 교감이 오간 다른 주체는 없는지 살피는 일이 불가피하다. 자, 국민일보에서 이재명 말은 안 하지만은 이재명 후보를 염두에 둔 그런 분석 기사를 내놨습니다. 자, 그런데도 어제 이재명은 주말 2차 수표육회에서 또 압승을 거둬서 결선 투표 없이 민주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겨레 사면입니다. 이재명 대세구치기 대장동 논란에 지지층이 대래 결집하고 있다. 자,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지지층이 결집을 하고 있는데, 자, 이 결집을 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시켰냐면은 이재명이 토건비리 세력, 국민의힘이 결탁한 유혹이다. 이렇게 몰아붙입니다. 토건비리 세력, 국민의힘.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공영 개발을 반대했다는 등 이런 논리입니다. 그리고 또 곽상도 막 연결을 시키는 것이죠. 곽상도 외에 이 다른 여권과 가까운 사람들 많죠. 권순일 대법관, 재판 거래 의혹도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박용수 전 특검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곽상도가 딱 나오니 각 국민의힘 결탁 규정, 그리고 이렇게 명확하게 전선을 그어버렸습니다. 국민 갈라치기죠. 일종의 문재인 정부가 했던 그 방식 그대로 이재명 후보가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갈라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촛불에 타서 없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막 했죠. 보수 진영을 겨냥을 해서. 그리고 토건비리, 국민의힘 이렇게 명확한 전선을 설정을 해서 이 진보 지지자들이 이재명 지키기에 나섰다. 그 위력이 발휘됐다. 그리고 본선 직행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자, 어제 그 2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58.17% 득표율 올려서 누적 득표율 54.9%, 이낙연은 34.3%. 자, 마지막 그 3차가 이번 주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에 결과가 확정되는데 결선 투표 없이 이재명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나설 것이 거의 확실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은 상당히 지금 혼전을 벌이고 있죠. 윤석열, 홍준표 혼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에게 제가 두 차례 이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경선 토론회에서 왼쪽 손바닥에 왕자를 그린 모습이 포착이 돼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좋은 기운 받으라며 세 차례 써줬다. 할머니들이, 그 지지 할머니들이. 자, 윤석열 왕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TV 토론에서 손바닥 왕 노출, 문제되자 열성 지지 할머니들이 정권 교체하라며 써준 것이다. 자,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술을 위한 거라면 왜 보이는 데 썼겠나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모두 동일인이 써줬는지는 아직 설명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역술인과 친문설이 많이 나돌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자, 홍준표 후보가 계속 이것을 최순실 당시 무슨 주술 이런 게 있었죠. 최순실 게이트 사태 때 그때 오방색 이야기도 나오고 박근혜 전 대통령 굿 이야기도 나오고 이랬는데, 그것을 계속 지금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연결을 시키고 있죠. 연결을 시키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저는 자책골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그것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홍준표가 계속 부정선거로 부적을 가지고 하는 선거로 격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되니 윤석열 쪽에서 또 반격을 해서 또 소모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윤석열 빨간색 속옷으로 소문난 사람이, 홍준표가 그전에 레드홍 이래서 빨간색 속옷도 빨간색 입고 다닌다. 이것도 일종의 부적 같은 것이라는 이야기죠. 서로 이렇게 지금 소모전을 벌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양쪽이 다 격이 떨어지는 이야기죠. 국민의힘 홍준표가 페이스북에서 윤석열이 늘 무속인을 끼고 다닌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 보면서 무속 대통령 하려고 저러나 이해했다. 손바닥에 부적을 쓰고 다니는 것이 밝혀지면서 참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을 시켜 청와대에서 구설했다는 허무맹랑한 소문 하나로 여론이 급격히 나빠졌다. 허무맹랑한 소문 하나로
하나로 여론이 급격히 그때 나빠졌습니다. 지금 이런 소문들이 나들면은 윤석열 국민의힘 전체 상당히 여론이 국민의힘에게도 여론이 급격히 나빠질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그때 최순실과 연결이 막 되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니 윤석열도 지지 않았습니다. 이 기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속옷까지 빨간색으로 입고 다닌다고 소문 들었다. 뻔히 아는 정치인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건 우리나라 정치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원래 홍판표였던 홍 의원, 현재 이름은 역술연이 지어준 것이라는 걸 홍 의원은 잊었는가? 본인의 개명이야말로 주술적이라 지적에 뭐라 변명할지 궁금하다. 자,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과거 일이 다시 나오는 건데, 홍준표 후보의 원래 이름이 홍판표였죠. 홍판표. 이 판단을 판자. 홍판표였는데, 그 전에 개명 절차에 대해서 이주영 전 의원이 있습니다. 이주영 전 의원이 본인이 판사고 홍준표가 검사일 때 왜 검사가 판자를 쓰느냐. 그래서 이주영 의원이 본인이 그 개명을 하는데, 법적으로 개명을 하는데 도움을 줬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가 이것을 해명을 한 적이 있는데, 개명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은 이 자신 이름이 판표에서 준표로 바뀐 사정을 설명을 했는데, 자, 청주지검 초임검사 때 청주 지법 원장을 하시던 윤용호 법원장님과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 윤용호 법원장이 판사도 아닌데 이름 중간자가 판자로 되어 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하시면서 개명을 하라고 하시길래 청주에 있는 검찰청 소년선도위원인 역술가, 이름까지 이야기합니다. 역술가 류하수님으로부터 중간 이름을 판자와 뜻이 같은 준자로 바꾸기로 했다. 개명 절차는 법원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법원장님이 그날 바로 서류 재판으로 결정을 해주어 개명이 됐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홍판표가 홍준표로 바뀌었는데도 역술가의 도움을 받았다. 자, 이것을 가지고 또 윤석열 후보 측에서 공격을 하면서 느닷없이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 지금 4강이 곧 가려지고 전체적으로 본선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되는 이 시점에 서로 부적 이야기하고 역술인 이야기, 이걸로 소모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소개해드릴 기사는 조선일보 8면 기사입니다. 지금 각상도 전 의원이 사퇴를 했죠. 아들 50억 퇴직금 논란에 결국은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고, 그 전에 윤희숙 전 의원도 부친의 농지 문제 때문에 사퇴를 했죠.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일단 어쨌든 간에 본인 직접 문제가 아니고, 본인이 결국 나중에 연계되는지도 모르지만은 어쨌든 아들 또는 부친 문제로 사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당에서는 5명이 본인이 직접 검찰이 기소되어 있는데 버티기를 하면서 의원직을 내놓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을 조선일보는 짚고 있습니다. 자, 여당 기소된 5명, 이상직, 이스타항공에 대한 500억 원대 횡령 배임 구속 기소, 지금 무소속이죠. 다 탈당을 했습니다. 윤미향도 지금 그때 부동산 문제가 또 불거져서 위안부 할머니들 후원금 유용 외에 부동산 문제가 불거져서 탈당을 한 상태죠. 그 다음에 항우나 한병도, 이 두 사람은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이거로 기소가 돼 있죠. 최강욱, 조국 씨 아들에게 허위 로펌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대선 국면에서 어떻게 여론화될지 그 부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월 4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